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배종호 세안대 교수,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 두 분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대선 D-7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가 되는데 여론조사 하나 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여전히 초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쯤 되면 좀 한쪽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무게추가 기울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선의 결과를 좀 예측하고 이것이 기존의 선거와 대선 문법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좀 많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좀 무게추가 조금이라도 좀 기울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좀 객관성을 잃었다. 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초박빙의 혼전 양상 아니겠습니까?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서로 엎치락뒤치락. 심지어 이제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39.8대 네. 39.8 동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KSOI 같은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여기서도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 또 어떤 것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우세를 점하고 있다라는 건 좀 점치기는 어렵고요. 다만 2주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한 7, 8%포인트 앞서고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좀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했는데 역시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결렬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후보가 이제 초박빙 네. 말씀드린 대로 딱 붙어버린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지금의 추세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역시 좀 우세한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어제 김동연 후보 새로운 물결의 후보가 중도 사퇴를 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일화 움직임이 과거에는 이제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단일화했다면 이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어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전망이 됩니다. 네, 반론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대선판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이미 뭐 오늘만 해도 여론조사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저희가 좀 전에 봤던 뭐 한 2, 3% 정도의 오차 범위 내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서는 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수점 아래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는 조사도 있었고 예. 전반적으로 초박빙인 건 맞습니다만은 약간의 비교 우위 상황이 있지 않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27일이 중요한 고비였었는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게 인전 일요일이었는데 27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의 조사와 이후의 조사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거는 전 이후 조사를 한 결과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양 진영이 굉장히 좀 급속도로 결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좀 더 결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낍니다. 그래서 선거가 지금 D-7일입니다만 사실은 내일 모레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보면은 그 사전 투표율이 투표를 하셨던 분들에서는 40%가 넘는 비중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높아질 거로 예상이 돼서 그리고 양당이 모두 사전 투표를 하자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전 투표율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라 저는 뭐 요 며칠 남은 사실상 선거전은 시작이 됐고 요 며칠 동안에 이제 결과가 좌우를 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박빙의 상황이 계속 갑니다만은 저희 당에서 볼 때는 약간 비교 우위 상황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이제 투표율이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예. 지지층의 결집 여기에 투표 독려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사전 투표, 본 투표, 투표 독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과를 가늠하기 힘든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김동연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여론조사에서 그간 김동연 후보가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 단일화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일단 뭐 두 가지 면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전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 과정, 그러니까 연합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김동연 후보가 그동안 지지율이 이렇게 다소 높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숫자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내용면인데 소위 말하는 전 정치 개혁을 위해서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얘기해왔던 최근에 뭐 정치 연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와닿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 뭐 늘 얘기했던 것들을 좀 모아서 선거 막바지에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다가갈 건가에 대한 회의적이고 이 과정에 이재명 후보는 뭐 정치 개혁을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뭐 조원진 후보한테도 전화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면에서 과연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을 통한 반윤 연대가 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김동연 후보의 후보 사퇴와 단일화 표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감히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상황입니다. 반윤연대의 이 김동연 후보도 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가장 큰 관심은 이 지금 단일화 수순이 사실상 결렬 상황으로 가는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 완주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심리적인 연대가 좀 형성이 됐다라는 게 또 민주당 쪽 일부의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그 텐트 안에 그 연대 안에 안철수 후보가 좀 발을 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는 유세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은 1년 안에 손가락을 자르고 예. 싶다라는 이제 그런 심정이 들 정도가 될 거라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맹공, 특히 이제 무능무지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김동연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성사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의 경제 정책 기조하고는 이제 상당 부분 대립각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하고 반문 연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정반대의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이제 상당한 타격을 줄 것 같고 김동연 후보의 D-7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재명 후보하고의 단일화 선언은요.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명분 싸움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우세를 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거는 정권 교체 프레임을 가지고 강하게 공세를 펴왔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교체 프레임으로 맞서 왔는데 예. 이런 싸움에서 정치 교체 프레임이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이 이 김동연 후보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두 번째로는 힘의 균형이 좀 저는 상당 부분 깨진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뭐 동률이 나올 정도로 초박빙의 팽팽한 상황에서 비록 0.6%의 매우 미미한 지지율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1, 2%의 그런 승패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0.6%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힘의 균형을 깨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도 변화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 여론, 그러니까 반문 연대를 가지고 이런 이제 이재명 후보를 포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정치 교체 프레임을 가지고 김동연 후보하고 단일화를 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여기에 이제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다당제로서의 가야 된다. 그래서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세력 기반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따라서 오늘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 그리고 또 심상정 후보에게 이런 앞으로 국민 통합 그리고 국민 내각 통합정부 구성에 확실한 동의를 받아낸다면은 일거에 윤석열 후보가 포위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는 의미가 있는 단일화다.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구도대로 전개가 되게 될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이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 얘기를 더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일화로 압도적 승리를 가려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는 거고 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없이 거기에 매여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제 목매달 수는 없고 하지만 언제든지 열려는 있고요. 또 단일화가 설사 최종적으로 결렬이 된다 하더라도 포용의 문제, 통합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집권했을 때의 기본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일화 끝났으니까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단일화가 되면 좋은데 뭐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일부에서는 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또 결집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의 실제 내부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원희룡 본부장 얘기하신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요. 여전히 열려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좀 갈 곳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에 대한 결단은 윤석열 후보 내지는 국민의힘보다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에 달려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이후 결렬 선언을 하고 그 이후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한 어제 비판을 했다가 또 어제는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요 며칠 동안 이제 지지율 상황을 보면 일단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단일화 결렬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지지층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여전히 과반 이상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제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안철수 후보를 그동안 지지했던 임명진 목사 그리고 후원회장을 했던 김동길 교수 등이 말씀하셨던 지금 시대는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라는 것들이 저는 전체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통해서 저는 지금 앞서도 저희가 뭐 지지율 추이를 봤습니다마는 윤석열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 단일화에 대해서는 계속 열어놓고 네. 안철수 후보의 결단을 기다립니다마는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 동료를 통한 지지층 결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그 전략을 우선 지금 많이 유권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저희 민주당의 막판 전략도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 관련 내용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경향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약한 층은 어떻게 그러면 설득할 거냐 이런 대책을 세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의 젊은 유권자 그다음에 여성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그러나 그건 퍼센테이지까지 계산한다 이건 너무 과도하고요. 네. 좀 우리 쪽이 마음이 안 열려 있구나. 이래서 이제 좀 호소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어제 후보도 그렇고 우리 이제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의 구애 활동이죠. 그래서 네. 서운하셨던 여러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중이죠. 예,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 본부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민주당 선대위가 현재 이 선거를 어떻게 전략을 보고 또 판단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 이내에서 승부가 날 것이고 진영의 결집력이 누가 더 강하느냐가 판세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현재 민주당이 보고 있는 이 분석과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민주당의 부동층 공략 대상은 정확하게 특정을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수도권을 꼽았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유권자 4,400만 명 가운데 뭐 2,200만 명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진다면은요 다른 쪽에서 뭐 아무리 우세한다고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좀 민주당의 강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부동산 민심 때문에 상당 부분 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우세로 돌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030도 전통적으로 좀 민주당이 우세한 그런 연령 대상인데 최근에 굉장히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우호적인 연령층으로 바꿔야 되고 특히 이제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우세한 그런 이제 성임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 그런 이제 이미지 때문에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등을 돌리는 여성들이 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막판에 돌려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려야 될 것이냐. 역시 이제 이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이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공약이 이제 부동산 정책 공약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수도권 민심이 상당 부분 이반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리기 위해서는 역시 부동산 관련해서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다라고 했던 부분을 과감하게 전환함으로 해서 차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대표적인 게 뭐 서울에 10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든지 종부세 완화라든지 또는 뭐 취득세 보유를 좀 완화한다라든지 그리고 LTV를 뭐 90%까지 해준다라든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신속하게 해주고 그리고 뭐 용적률을 500%까지 뭐 늘려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정책 공약은 상당 부분 수도권 그리고 또 2030 여성들에게 좀 자극을 주는 예.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제 네거티브보다는 좀 파저티브로 가야 되는데 반면에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오직 정권 교체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 공약은 없이 좀 네거티브로 가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전략적인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틀 뒤면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일주일 뒤면 본 투표입니다. 통상 주요 선거 이전에 투표율이 높았을 경우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 어느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 어느 당에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많이 내놓는데 이번 대선만큼은 사전 투표도 그렇고 본 투표도 그렇고 이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누구에게 얼마나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점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투표를 독려하고 있고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각종 조사 결과 보면은 지지 후보를 철회하지 않겠다, 계속 지지하겠다 비율이 한 90% 가까이 이미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표심의 영향이 크게 많이 변하지 않을 거고 이미 부동층도 많이 없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표율 제고, 투표율 독려에 굉장히 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양 진영이 모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박빙 상황에서 결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문제가 됐었던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뭐 부정선거 논란 뭐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어쨌든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최대한 많이 투표장에 나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 당에서 뭐 사전 투표도 그렇고 본 투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그 투표 독려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거 문제가 됐었던 것처럼 부정선거 때문에 저도 뭐 지역구 가보면 더러 사전 투표에 대해서 불신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투표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며칠째 벌써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한 2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가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본투표에 혹여 투표 의사가 있는데 투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분들 하시고 본 투표에서도 마저 못 하신 분들 다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뭐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최대한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투표를 많이 높이는 것이 어느 당이건 이번에는 좀 다 그게 양당의 모두 다 목표치 그다음에 해야 되는 과제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율에 대해서 민주당. 일단 이번 사전 투표율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변수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오늘 22만 명까지 일구 확진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한 30만 명 최정점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되면은요 전체 유권자의 한 4%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확진자 격리자 수가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전체 투표를 못할 일은 없겠지만 상당수가 투표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대선 승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 2%의 초박빙.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70대, 80대 애들이 코로나19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투표에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고령자들의 사전 투표율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사전 투표율도 올라가고
대선 투표율도 저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비호감 선거다, 코로나19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워낙 진영 대결의 양상이 강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전 투표율이 26%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한 30%는 넘을 것 같고요. 지난번 대선의 투표율이 뭐 77%였으니까 이번에는 뭐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역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투표율을 그러니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높느냐보다는 과연 어느 당의 지지층이 더 많이 이 사전 투표 또 투표에 참여했느냐 이것이 결국은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사전투표 첫날에 투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간 이제 대선 후보들이 항상 배우자와 함께 투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배우자들이 등판을 해서 함께 투표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관심이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배우자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또 언론이 그 부분을 조명해서 그 부분이 좀 관심이 또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 투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세하면서도 현장에서도 계속 사전투표 첫날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뭐 배우자와 같이 동반해서 투표를 할 건가 이런 건데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윤석열 후보 단독으로 사전투표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사전투표를 하는데 아마 혼자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을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부인 김혜경 씨하고는 따로 투표를 할 것 같아요. 역시 보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좀 정리는 안 됐는데 뭐 지금 역대 대선 중에 유일하게 지금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공개적인 행보를 안 하고 있는 건 처음 있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그래서 이번 투표도 그런 맥락에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오늘 TV 토론, 법정 토론으로 마지막 오늘 밤에 열리죠. 그동안에도 뭐 TV 토론을 통해서 여야 후보들의 이 공방 많은 관심을 모아왔는데 마지막 토론이라는 점 또 한 가지는 지금 단일화 국면 속에서 결렬까지 가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 토론에서의 이른바 이게 편가르기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김동연 두 후보가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 TV 토론에서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정치 교체를 고리로 해서 심상정 그리고 또 안철수 두 후보의 동의를 끌어내서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는 또 포위하는 이제 그런 전략. 그래서 정권 교체보다는 역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 혁신, 정치 교체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거대 담론으로 우세를 점할 것 같은데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행보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하고는 확실하게 선긋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함께 갈 수는 없지만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과연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정치 교체의 모습을 함께 갈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앞서 저희가 뭐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가 선거 막판에 정치 교체 얘기하고는 좀 공허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많은 시간이 갈 것 같지는 않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지난번 정치 분야 지난번 토론에서 봤던 것처럼 후보 간의 좀 공방이 격화되는 상황이라 이번도 마지막 토론이라서 사회 분야라는 게 주제가 뭐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각 후보가 격화되는 공방 속에서 어떻게 의연하게 냉정하게 대처하느냐의 태도에 관한 문제도 중요할 듯 싶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특히 안철수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어떤 전선을 만들면서 토론에 임할 건가가 향후 이 단일화 결렬 상황에서
표심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뭐 이런 상황도 좀 지켜볼 대목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이슈가 이제 사회 분야거든요. 여가부 폐지 공약, 뭐 검찰 개혁안 등을 놓고서 후보들 간 공방이 계속될 텐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 후보들이 이제 마지막 토론인 만큼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좀 표심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네거티브를 좀 하지 말아라. 네거티브를 하지 말고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국가 운영 비전 그리고 철학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절대 주제에서 벗어나는 엉뚱한 주제를 가져와 가지고 전체의 판을 흐리는 유권자의 선택의 기회를 해치는 그런 태도는 좀 안 해야 되겠고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 TV 토론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4일, 5일부터 지금 사전 투표가 들어가고 내일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TV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발 좀 대통령다운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우 세한대 교수, 박정화 국민의힘 전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